고급 활용과 주의사항에서는 프롬프트하고 그다음 미세 조정이 있는데, 프롬프트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 메시지 필드에 롤 속성이 시스템인 경우, 그때 이제 프롬프트를 줄 수 있다고 했죠. 프롬프트를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응답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프롬프트는 그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확실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AI가 어떤 지식 범위 내에서 뭘 해야 되는지 지시문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롬프트가 있는 것과 없는 거의 그 정답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 생성형 AI를 하다 보면은 퓨샷 프롬프트라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해요. 퓨샷. 먼저 퓨샷 학습이라는 것은요, 작업 수행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모를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새로운 작업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푸샷 프롬프트라는 게 있는데, 어떤 요구나 아니면 지시사항을 모델에게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퓨샷 프롬프트라고 해요.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시사항이란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시사항. 프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시사항입니다. AI가 뭘 하도록 지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모델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거는 입력 텍스트 시작 부분에 특정한 형식의 텍스트를 추가해서 사용했었죠. 아까 우리 뭘 이용했었어요? 우리 이제 그 시스템이라는 프롬프트를 통해 했었죠. 사실 여기에 그 특정한 형식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형식은 말 그대로 뭐 포맷이 있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형식이라는 것은 지시문의 형식을 말합니다. 문장의 형식을 말하고요. 여기서 형식은 주어진 작업이나 질문에 대한 명확한 지시사항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뭐 형식이라고 해서 뭐 엑셀에 어떤 표형식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지시문의 형식이라는 거죠. 명확한 지시사항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에 맞게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죠. 근데 이걸 사용하면은 응답을 원하는 형태로 조작하거나, 이 조작한다는 것은 가짜로 생성한다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한다든가 특정한 유형의 답변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결과의 생김새, 먼저 뭐 표 형식으로 대답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목록 형식으로 대답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때로는 문장으로 쭉 나열해서 쓰게 한다든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GPT에게 뭔가 물어볼 때도 어떤 때는 표 형식이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목록 형식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냥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져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거마저도 프롬프트를 통해서 알려주면은 그 유형에 맞도록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한 유형이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내가 현재 물어보고 그리고 답을 얻기 위한 그 어떤 특정한 기술 영역이 있겠죠. 그 기술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컨텍스트라고 불러요. 이 컨텍스트를 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한 유형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컨텍스트, 또 하나는 그 답변의 유형. 요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전 슬라이드에서는요, 저는 답이 어떤 지식 컨텍스트에서 내려보내지길 원했냐면요, 그 자바의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지식 컨텍스트에서 답이 주어지길 원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질문은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이 같더라도 답은 달라지는 거죠. 뭐 때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뭐 표 형식으로 보여줘, 아니면 뭐 목록 형식으로 보여줘, 아니면은 문장으로 써줘,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특정한 유형이라는 건 이 두 가지, 말 그대로 이제 결과의 생김새,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텍스트,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프롬프트를 정하고 뭔가
그 결과를 요청을 하면 더 잘 대답한다는 거죠. 이걸 퓨셔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템퍼러처라는 거가 있습니다. 템퍼러처는 오픈 AI의 그챗 GPT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다른 생성형 AI에서도 저 템퍼러처라는 단어를 씁니다. 템퍼러처 우리말로 하면 온도죠. 일반적으로 0보다 큰 값을 설정하는데 오픈 AI의 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템퍼러처 예를 들어서 0.2는 생성된 텍스트보다 확고하고 일관된 표현으로 만듦. 그러니까 이건 항상 비슷한 답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모델은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선택해서 상대적으로 일관된 답변을 생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그 AI의 파라미터 얘기 잠깐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GPT 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여기 네모 박스가 뇌 구조라고 생각하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뭐가 있냐면 인공 뉴런이 있습니다. 보통 동그라미로 표현하고요. 무수히 많은 인공 뉴런이 있고 이 인공 뉴런들이 아까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웨이트 또는 가중치라고 부르는데 무수히 많은 가중치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그라미도 엄청나게 많은데 동그라미가 뉴런인데 뉴런이 갖는 그 파라미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는 1750억 개의 뉴런이 아니고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 뇌세포가 1750억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뇌세포 하나는 그 여러 개의 기억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기억을 1750억 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입력으로 텍스트로 넣으면은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입력을 X, 출력을 Y라고 하면은 이 Y는요 그 텍스트가 아니에요. 실제 프로그램에서 내보내는 것은 글자가 아니고 숫자입니다. 입력은 글자를 넣지만 입력이 숫자로 바뀌어서 들어가고요. 이게 덧셈, 펫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에 의해서 출력이 만들어지는데 이 Y는 무수히 많은 숫자의 배열이에요. 거기서 이 숫자와 그리고 확률값이라는 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값이 높은 것들을 가지고 그 숫자는 애초에 어떤 문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걸 다시 문자로 바꿔서 보여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템퍼러처가 낮으면은 확률값이 높은 단어만 선택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답변을 생성하는 거죠. 문장이 정확하고 직설적인 경향을 갖게 되는 거죠. 대신에 템퍼러처가 낮으면은 창의적인 답변을 잘 못하게 돼요. 참고로 AI가 창의력이 있냐 이렇게 부르잖아요. 현재 AI는 창의성 제로예요. 학습하지 않은 걸 얘기 못해요. 뭐 요즘 뭐 시도 써주고 소설도 써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들은 학습을 기반으로 창의성을 모방을 하는 거지 정말로 완전 창의적인 것을 만들지 못해요. 전부 다 학습 기반이라는 거죠. 만약에 시를 하나 써주라고 하는데 또는 소설을 써주라고 하는데 이 템퍼러처를 낮게 하면은 원래대로라면 보통은 그 GPT에게 시를 한 편 써줘라고 하면은 할 때마다 다른 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템퍼러처를 낮추면은 시를 한 편 써줘라고 할 때 거의 비슷한 문장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템퍼러처가 높으면은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만드는데 이게 창의적이라고 만든다고 해서 전혀 뭐 그 세상에 없던 그런 문장이 만들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이 창의적은 창의성에 가깝게 결과를 낸다는 뿐이고 근데 이게 너무 높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세상에 없던 문자가 나와버려요. 너무 창의성이니까 외계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외계어는 아니고요. 이상한 문자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은 디폴트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조정해서 크게 도움이 될 건 별로 없습니다. 템퍼러처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전학습과 위세 조정이라는 게 있죠. 사전학습. 이게 GPT 모델이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일반적인 언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사전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은 문장의 앞부분을 보고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제가 그 소설책 한 권 학습시키는 거 얘기했잖아요. AI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무슨 알고리즘이라고 하냐면은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의 정답도 알려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문제만 알려주고 학습하라고 하면 학습 못해요. 정답도 알려주는데 소설책 한 권을 가지고 텍스트를 합숙시키면은 소설책 한 권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정답도 되기도 하죠. 그럼 이거를 입력을 할 때 한 권을 통째로 입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문장 하나하나를 입력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그 정답이 되게끔 입력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문장과 반갑습니다란 문장이 그 연달아 있으면은 안녕하세요가 입력값 x가 되고요. 반갑습니다가 출력값 y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안녕하세요 누르면은 반갑습니다가 나오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문장의 앞부분을 보고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걸 통해서 문맥에 따른 적절한 단어 선택과 문장 생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보고 뒤에는 얘가 나와 라고 계속 알려주면은 앞에 몇 개 문장만 알려주면은 그 뒤에 문장이 뭐가 나올지를 계속 유추해내는 거죠. 이게 사전학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미세조정은 사전학습된 모델을 특정 작업에 맞게 추가적으로 학습시키는 과정을 말하고요. 이 과정에서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특정 작업에 최적화되도록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잘 수행하는데 현재 오픈 AI API는 미세 조정을 지원하진 않아요. 대신에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적으로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미세 조정 모델이 있긴 있어요. 미세 조정을 위한 몇 개의 모델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고. 미세 조정 얘기는 하죠. 미세 조정 모델이 여기 보면 가능한 모델이 이렇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는 건데 지금 미세 조정 모델이 GPT-4.5에 2024-08-06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8월 6일 날 학습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 모델. GPT-4.5 미니 2024-0718 이런 것들이 붙으면요. 그때 학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는데 안 붙은 거는 가장 최근의 모델이고요. 붙은 거는 그 날짜에 학습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PT 3.5, 그 다음에 바베지, 다빈치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걸 이용해서 미세 조정을 하면은 이론상 이론하고 실제하고 좀 달라요. 이론상 더 높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롬프트에 맞는 것보다 더 많은 예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토큰을 전략할 수 있고요. 대기 시간을 장축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더 많은 경고와 토큰 수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비용을 예측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행착오를 아주 많이 해야 돼서 실제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돼서 그렇게 큰 이점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전문가들도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뭐 미세 조정이라는 개념은 있고요. 미세 조정 절차는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제이슨 로딩하고 포맷 확인하고 토큰 계산 유틸리티 이용해서 토큰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경고는 몇 개가 있고 토큰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고 비용을 예측하는 이런 과정들을 해봐라 이거예요. 해봐라. 이거 자동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우리가 그 GPT 이용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무작정 만들면은 이 비용이 얼마 나갔는지도 모르고 또 사용자 입력에 따른 그 대답이 얼마만큼 잘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만든 사람, 개발자가 그 결과의 형식이 뭐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그 형식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그 돈을 써가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돈을 써가면서 확인한다는 것은 실제 프로그램 만들고 계속 실행기 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개발자가 테스트하는 동안에 비용은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런 절차대로 뭐 데이터의 경고 수가 몇 개 있고 토큰이 몇 개 있고 비용은 얼마가 되고 하는지를 GPT API를 쓰지 않고
코드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테스트가 통과한 데이터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겠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후자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직접 프로그램 만들어서 매번 테스트해서 비용이 나가는 걸 뭐 허락을 할 때 그때 쓰는 거고, 이제 방금 얘기한 후자는 그렇지 않고 입력한 형식이 오류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미세 조정 절차를 거치고 그 거친 결과를 실제 현업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죠.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부터는 이 코드와 그 다음 코드, 이런 코드를 쭉 설명하는데 코드 라인이 꽤 많아요. 근데 코드를 뭐 직접 작성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코드를 제가 대강 보여주지만은 GPT의 오픈 API를 쓰진 않아요. GPT 오픈 API를 쓰진 않고 다른 라이브러리 씁니다. 다른 라이브러리 써서 뭐 하는 거냐면은, 제가 업무에 활용한 제이슨 파일이 있는데 업무에 활용한 제이슨 파일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도 돼요?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서 제이슨 파일 업로드 한 다음에 그 파일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 해봐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비용은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테스트 할 동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비용이 따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비세 조정 절차고요.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는데 틱토큰이란 라이브러리는 그 토큰을 계산해주는 유틸리티예요. 라이브러리입니다. 저거 이용해서 토큰을 계산할 수 있고요. 라이브러리 임포트 한 다음에 이따가 코드를 작성할게요. 그럼 데이터셋 불러오는데 여기서는 토이챗 파인튜닝.jsonl이라는 이게 데이터 파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업무에서는 GPT를 활용해서 저 JSON 파일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저 JSON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 형식이 제대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GPT API에게 준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전에 미리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 방법은 뭐라고요? GPT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이 업무에 활용할 이 데이터셋이 유효한 데이터셋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과정을 거쳐라.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뭐 데이터셋 불러와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의 길이 그리고 예제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제가 그 토이챗 파인튜닝 JSON-L 파일을, 이 파일은 제가 그 한기대 포털 사이트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근데 압축 파일로 예제에서 사용할 파일이라는 걸로 업로드 해놨는데 따로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예제에서 사용할, 실습에서 사용할 파일인데 채팅창에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토이챗 파인튜닝.jsonl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보내드리는데 요거가 그 메모장으로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5개 행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 그 대화 메시지를 코드 안에 작성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대화 메시지를 이렇게 제이슨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데모로 만들어 놨고, 제가 줄바꿈해서 보면은 내용은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5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이터 바나나라는 게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놨어요. 뭐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파일은 오픈 AI에서 샘플 코드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파일. 지금 5개 메시지 필드가 있죠. 5개 메시지. 이 필드가 그 애플리케이션에 유효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토큰의 개수도 세보고 비용은 얼마나 될지도 계산해 보고 이래라 이거예요. 이 파일 가지고 이 파일은요 테스트 해보죠. 저기 아래다가 제가
텍스트 셀 놔두고 여기다가 미세 조정을 위한 작업이라고 하고, 왼쪽에 폴더 모양 클릭하면은 이렇게 디렉토리 목록처럼 보이시죠? 제가 저기 줌 채팅창에 보낸 파일 있잖아요. 토이챗 파인튜닝.jsonl 이 파일을 그대로 여기다가 드래그 하세요. 이쪽에다가 드래그 하면 업로드가 되거든요. 근데 드래그 하면 이거 뭐라고 나오냐면, 이 런타임이 종료되면은 이 런타임의 파일이 삭제됩니다. 이거는, 이 런타임은 무료로 쓰면은 하루를 못 넘기고요. 심지어 잠깐 뭐 1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하면 런타임이 종료되기도 해요. 그럼 파일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계속 쓰고 있으니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이제 런타임 종료되면 사라진다는 말이고, 확인 누르면 그냥 업로드가 되죠.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그 아까 그 GPT API를 사용하는데, 사용하기 전에 이게 형식적으로 올바른지 먼저 확인해 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라이브러리도 설치하고, PHP 인스톨 틱토큰에서 틱토큰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설치해보고, 틱토큰은 이거 뭐 하는 거냐면요, 토큰 계산하는 유틸리티라고 있죠. 토큰 계산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실행하고, TIC가 아니고 TIK입니다. 아이고, TIK 제가 채팅창에 잘못 보내줬는데, TIK TOK예요. 틱토큰 TIC가 아니고 TIK예요. 틱토큰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제이슨이란 파일을 읽어야 되니까 제이슨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틱토큰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넘파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게 그 과학기술용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예요. 넘파이라는 패키지. 그 다음에 컬렉션즈의 디폴트 딕이라는 함수는 딕셔너리 만들기 위한 그런 함수 임포트 하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토이챗 파인튜닝이라는 파일을 실행하고 불러와 보겠습니다. 데이터 패스는 하고요. 데이터 패스는, 이 경로는 이 토이챗 파인튜닝 이 파일이잖아요. 이 파일에 점 3개 클릭하고 경로 복사하면 이 파일의 경로가 복사가 돼요. 점 3개 클릭하고 경로를 복사하면은 경로가 복사가 되고, 이 경로를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값에 넣어주면은 경로가 자동으로 붙여 넣어주죠. 파일 이름만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컨텐트 입력 안하고 파일 이름만 입력해도 똑같아요. 데이터 패스 있고,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이 데이터는 읽기 전용으로 읽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은 UTF-8이라고 해서 한글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안에 한글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걸 불러와서 제이슨 파일 로드해요. 여기 파일로부터 로드하고, 여기까지 실행하고, 이 파일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셋 안에 몇 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렌이란 함수 이용해서, 렌은 길이를 출력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까 저 메모장으로 열어봤을 때도 5개 행이 있었잖아요. 데이터 5개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메시지 필드가 5개 있었잖아요. 5개 행 있었죠. 이렇게 5개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데이터셋의 0번 체크가 맨 첫 번째 행위거든요. 여기에 메시지스라는 필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메시지 필드에 값이 리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긴데 이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거에 항목들을 한번 출력해 보자 이거죠. 어떻게 생겼는가? 폼 문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메시지 필드에 롤이 시스템이 You are a happy assistant that 뭐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저의 I fell off my bike today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assistant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그 GPT 이용해서 GPT 오픈 API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메시지 필드로 정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JS 파일로 만들어 놓고 저게 유효한지 먼저 확인해 보자 이거죠. 확인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 불러오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봐봐요. 이제 그 우리가 요 데이터 뭐 토이챗 파인튜닝.jsonL이 메모장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있어요. 5개의 메시지 필드가 있어요. 5개 메시지 필드가 있고 내용은 좀 다르죠. 요거 가지고 우리가 미세 조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먼저 미세 조정할 때 포맷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그 형식에 맞는지 확인해야죠. 뭐 데이터의 타입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목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메시지 키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인식할 수 없는 키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또 역할의 유효성 감사를 하는 거고, 역할은 시스템, 유저,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중 하나죠. 그 다음 내용에 뭐 그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 문자열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요런 걸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이슨 파일 있잖아요. 그 제이슨 파일은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쓸 그 데이터들을 모의로 만들어 보는 거죠. 모의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런 걸 체크해봐라 이거예요. 체크하고 체크가 통과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현업에 적용해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 과정은 있잖아요. 글로 써드릴게요. 선생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서 미간에 주름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는 거죠. GPT API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만든 다음에는 개발자는요, 개발자는 어쨌든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해야 하잖아요. 그죠?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고 비용을 예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일단 우선 다 만든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든 후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서 실행하면서 테스트함.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죠.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에 앱이라고 줄일게요. 만들어진 앱은 실행하면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행 시 비용이 청구가 되죠. 그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청구가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입력 형식에 맞는지 확인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죠? 확인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로 뭐예요? 뭐 형식에 맞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형식에 맞다는 것은 뭐냐면요, 물론 우리 저기 메시지 필드에 롤이라는 속성이 뭐냐면은 시스템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저 속성이 있고, 어시스턴트 속성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있는지, 걔네들 오타나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잘 돼 있는지. 또 메시지스라는 필드가 있어야죠. 없을 수도 있죠. 메시지 필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 함수로 입력하는 데이터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거죠. 근데 저건 내가 만든 함수니까 유효성 체크하는 과정에서 따로 비용은 안 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지만, 대신에 뭐가 필요해요? 이런 유효성을 체크하는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봐봐요. 이게 입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 소스 코드를 보면은 이게 제 저기 프롬프트 설명할 때 이 코드잖아요. 여기 보면 이 메시지 필드는 아까 제가 한번 오타 냈었죠. 메시지스를 메시지로 하니까 에러 났었잖아요. 메시지란 필드가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여기가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여야죠. 딕셔너리 타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롤 속성이 시스템이나 유저나 어시스턴트여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텐트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좋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과정들을 글로 설명한 게 이거예요. 이게 뭐 데이터 타입 체크하고,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각목이 딕셔너리인지 확인하라는 거고, 목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왜냐면 아까 메시지 필드가 리스트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키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키, 메시지스라는 키가 있는지, 또 키가 메시지스만 있는 게 아니고 모델도 있잖아요. 모델도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롤 속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어시스턴트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라 이거죠. 이거는 뭐 디폴트 에러 체크를 하는 함수는 아니고 그냥 코드죠. 코드. 그 다음은 다시 함수가 아니고 코드인데, 여기 보면은 디폴트 딕트 하고 인트 하고, 이걸 이제 포맷 에러즈라는 변수로 손에 놨고요. 포맷 에러즈는 뭐냐면 딕셔너리에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계속 싸곡싸곡 넣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런 체크를 하죠. 그런 체크하고 에러가 발생하면은 이런 오류 유형을 넣을 거예요 라고 한 거거든요. 이걸 어디다 넣냐면은 이 포맷 에러즈라는 딕셔너리에다 넣을 거란 뜻이에요. 키는 정수로, 값은 아까 그 문자열로 넣을 거고, JSON-L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을 이 코드에 넣었을 때 에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에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뭘 체크하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딕셔너리가 없으면 포맷 에러즈라는 요 딕셔너리에 데이터 타입이 잘못됐다는 걸 1 증가시키는 거죠.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메시지스란 필드가 없으면은 메시지스 필드가 없다는 미싱 메시지 리스트라는 에러를 하나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스의 메시지 중에서 그, 그 메시지 안에 롤이 없거나 컨텐트가 없으면은 롤 속성이나 컨텐츠 속성은 무조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롤 속성과 컨텐츠 속성 무조건 있어야죠. 그쵸?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에러를 추가하는 거죠. 메시지 미싱 키라는 키를 포맷 에러즈라는 딕셔너리에 넣고 1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메시지 필드에 그 키가 롤이나 컨텐트나 네임이나 펑션 컬이 아니면은, 우리 롤하고 컨텐트만 있는데 네임이나 펑션 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임은 이제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고, 펑션 컬은 이제 함수로 호출할 때 쓰는 거죠. 얘네들이 아니면은 또 포맷 에러를 하나 추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롤을 받는데 이게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펑션 넷 중에 아무것도 아니면은 롤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unrecognized 롤이라는 에러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고, 요렇게 다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JSON-L 파일에 입력할 그 메시지 필드를 모의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유효한지 아닌지 확인해 봐라는 거죠. 요거는 있잖아요. 제가 메모장에 있는 걸 가지고, 이거 뭐 굳이 타이핑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맨 아래 파일 불러왔잖아요. 아이구야, 이럴 수가. 잠깐만요. 앞에 있는 저 특수 문자들을 제가 다른 문자로 바꿔서 대치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에도 물론 이 JSON-L 파일을 이런 코드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테스트해서 노에러 파운드가 돼 있다면은 뭐예요? 저 테스트한 데이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코드가 너무 길어서 한 번에 전송이 안 돼서요. 제가 나눠서 보내겠습니다. 코드가 길어서 한 번에 안 보내져서 좀 채팅창으로 나눠서 보내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 코드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코드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 API를 이용해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 데이터들의 유효성을 미리 체크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입력값 체크라는 거예요. 입력값 체크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토큰 카운팅 유틸리티가 있거든요. 틱토큰 라이브러리 아까 설치했잖아요. 그 틱토큰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는 아까 입력한 그 JSON-L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이
몇 개의 토큰을 갖고 있는지 분포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그 모델들은 지금은 그 100만 토큰당 비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비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미리 예상을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 코드도 제가 따로 타이핑 안 하고 그냥 실행만 시켜보겠습니다. 앞에서 불러온 데이터 파일, JSON 파일이 있었거든요. 파일 그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들을 정했잖아요. 함수를 정했는데 예를 들어 num 언더바 그 토큰즈 프롬 메시지, 이 함수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죠. 여기에는 그 메시지를 넣는데, 아까 메시지는 JSON에서 불러온 데이터 있잖아요. JSON에서 불러온 데이터 이거 있죠. 요거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한 반복문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메시지들이, 죄송합니다, 코드를 좀 수정할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는 총 토큰이 45개가 있다는 거예요. 45개 토큰이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 데이터는 비용이 얼마나 될 거야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코드도 붙여 넣어 드릴 테니까 확인만 해보세요. 요거는 이제 토큰 카운팅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함수가 3개가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쵸. 이거 제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제 그 업무에 활용하라 이건 아니고, 오픈 API에서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 세트를 유효성을 확인하고 뭐 토큰이 얼마가 되는지 미리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장기과정 수업 하시면은 마지막에 최종 프로젝트 때 학생들이 GPT API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최종 발표할 때 그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이 외부에서 오면은 분명히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비용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비용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라는 거를 반드시 슬라이드 장표 한 장으로 넣어라 이거예요. 그때 이 코드들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큰 카운팅 유틸리티 만들었으면은 이놈 이용해서 뭐 경고가 몇 개가 있고 또 토큰이 몇 개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요 코드까지 이어지는데 이 코드를 만들고 테스트 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불러드린 곳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스트 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 코드를 복붙해서 실행만 시켜보고 테스트해 보면은 아까 그 JSON 파일에 있는 메시지당 예제당 메시지 분포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토큰 제한을 초과한 개수는 몇 개가 있고 여기 지금 4096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 예제에서는 토큰을 총 4K로 맥시멈을 잡았어요. 근데 아까 그 5개 행 중에서 마지막 행이 토큰이 4096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토큰이 길이가 길면은 내가 보낸 데이터를 서버가 다 인식 못 한다는 거예요. GPT가 다. 이런 것들을 이런 앞에서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좀 거쳐 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GPT 아니 그 GPT랜다 그 줌 채팅창에 넣었어도 이 테스트 해보기가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제가 파일을 내려 받아서 보내드릴게요.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이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서 그냥 바로 실행시키면 바로 실행이 돼요. 제가 파일을 ipynb라고 해서 내려 받았는데 이거를 압축을 해서 zip 파일로 보낼 거예요. 그냥 보낼까요? 그냥 보내면 보내시고 압축해서도 하나 보내겠습니다. zip 파일로도 보내고요. 제가 좀 채팅창에 보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거 좀 채팅창에 보낸 그 코드를 가지고 직접 복사해서 실행시키는 거 불편하실 거예요.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번 차시의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번 차시의 내용은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거예요. 데이터가 입력 형식에 맞는지 확인하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입력하는 데이터의 유효성을 체크하세요. 또 있죠. 또 뭐냐면은 입력하는 데이터에 토큰을 계산해서 이 계산해서 뭐예요? 계산해서 토큰의 크기를 넘어서는지 확인하거나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모델별로 최대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대 길이를 넘어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넘어서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넘어서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토큰의 수를 계산해서 비용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하자 이거죠. 방금 제가 설명한 코드들이. 근데 이 코드들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그 채용 예정자 장기 과정 보통 6개월 정도 최종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그 GPT API를 이용해서 GPT API 이용해서 프로젝트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종 산출물 PPT 자료 파일에 비용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라 이거예요. 왜냐면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 나오는데 발표할 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 장표에 그게 있다면은 신경을 썼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쓰실 때는 신경 쓰지 않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점파이 파일도 부탁드린다고 했죠. 점파이 파일 보내드릴게요.